이번 주는 전통 언론, 특히 뉴욕타임스에게 어두운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때 서구 언론의 요새이자 정점이었던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증오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혀온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진실과 증거 그리고 법치주의를 믿는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역시 괴롭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주 뉴욕타임스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오피니언 기사가 실렸습니다. 혹시 못 보셨다면 크리스토프의 주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강간하고 사실상 강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들이 구금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잠시 그 사실을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어떤 진지한 편집자든 어떤 진지한 기자든 어떤 진지한 사람이든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는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어떤 군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일이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나쁜 기사보다 훨씬 더 사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은 바로 하나의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유대인 국가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비난을 퍼뜨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비난들을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세탁하고 뉴욕타임스의 공식 문서처럼 포장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시간조차 갖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그 기계를 하나씩 분해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문도 실수를 한다고요. 기자들도 틀릴 때가 있다고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2023년 10월 17일로 돌아가 봅시다. 그건 하마스가 12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지 불과 10일 후입니다. 그때 저는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군 대변인실 소속 군인이 카메라 뒤에 서서 저에게 인터뷰를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가자 지구의 아라흘리 병원에서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이미 우리 소행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 병원에서 500명 사망. 불과 몇 분 만에 이 헤드라인이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사실상 중동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국왕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고 그 이야기는 곧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자는 500명이 아니었고 병원 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발사한 오발된 로켓이 가자 지구에 떨어져 그들 자신의 병원 주차장을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헤드라인에는 5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정정을 슬그머니 묻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를 내보내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률이 현대전에서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비교해도 전례가 없다는 건데 한 블로거가 그냥 단순한 블로거가 팩트체크 결과 러시아는 마리우폴 한 곳에서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체에서 주장한 민간인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자체가 이미 마리우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자들이 직접 그 내용을 썼고 그들의 편집자들이 직접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들의 기자들은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재빨리 그 문단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정정 공지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공개도 없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뉴욕타임스는 전쟁 보도에서 72건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중 48건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48건의 오류입니다.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묻는 것을 멈추고 그 기관 자체의 내러티브의 문제, 구조적인 편향,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와도 바뀌지 않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언론의 고통스러운 이번 한 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프가 주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죠. 여기서 그 이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보 출처는 활동가, NGO, 익명의 증언, 이념적 중개자, 그리고 반이스라엘 옹호 생태계, 심지어는 조국을 등진 일탈적인 이스라엘인들까지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보도의 기반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조직적 강간 체계를 운영한다고 비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크리스토프의 기사는 이스라엘 남성과 여성에게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0월 7일과 그 이후 며칠 동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세를 뒤집을 무언가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를 내세웠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소스를 가진 그 기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혐의를 제기한 주요 단체 중 하나는 유로메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식 명칭은 유럽 지중해 인권감시단입니다. 굉장히 중립적으로 들리네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식적으로 들리죠. 진지한 단체처럼 들립니다. 자, 이제 그 겉모습 아래를 조금 들춰봅시다. 복권을 긁듯이 그 얇은 코팅을 벗겨보죠. 그리고 이 단체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장기 적출 말이죠. 그게 이미 2024년에 있었습니다. 이건 중세시대의 피해 모함을 비영리 단체의 공식 문서로 포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 세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주장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샤이엘 벤 에프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어 이름이니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잘 알겠죠? 그는 시온주의에 등을 돌리다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UCLA에 소속되어 있던 전직 학자였는데 그에 대한 성추문 의혹과 해임 또는 자진사임에 대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그의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상대로 유로메드와 CAIR을 포함한 여러 옹호단체들의 주장을 모았습니다. 그는 국무부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를 체계적인 학대 프로그램의 증거로 포장했으며 여기에는 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Electric Intifada로 더욱 증폭됐습니다. 워인 존슨은 피노체트의 칠레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사건에는 칠레에서 죄수들에게 개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것이 개가 사람을 강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롭사이트 뉴스는 독립검증 없이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일렉트릭 인티파다 공동 창립자 알리아 브나만은 이를 자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야만적인 만행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그 전체 생태계에 부족했던 단 한 가지, 즉 제도적 정당성과 전통 언론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활동가의 주장, NGO의 증폭, 소셜미디어에서의 확산, 이 모든 것이 쌓여갑니다. 이후 엘리트 신문이 이를 인정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뉴욕타임스가 이름을 올리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뉴욕타임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장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가장 기괴한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장은 유대인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성적 폭행을 가하도록 개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탈한 군인의 학대가 아닙니다. 이 주장은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이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개를 훈련시켜 구금자들을 강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익명의 준원입니다.
유로메드 같은 행동주의 성향의 비정부기구, 샤이엘과 같은 인형적 동기를 가진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된 법의학적 증거도 없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의료 검증도 없으며 선서하고 증언할 의사가 있는 신원이 확인된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누군가 뉴욕타임스 뉴스룸에 들어와서 미국 경찰이나 프랑스 군대가 조직적으로 개를 훈련시켜 수감자들을 강간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뉴욕타임스 발행인들이 그걸 보도하도록 허락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단 한 점의 법의학적 증거도 없이, 단 한 명의 실명 소스도 없이, 단 한 건의 독립적인 의료적 입증도 없이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비난받을 때는 증거 기준이 사라집니다. 참고로 전문 개 조련사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브랜든 맥밀런, CBS의 럭키 덕에서 에미상을 수상한 진행자는 개가 인간을 강간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컷개는 공격견이 명령에 따라 무는 것처럼 명령에 따라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단순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이 그 서사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에서는 그 서사에 부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매우 크게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피해 중상모략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중상모략은 있는 그대로 말하면 바로 피해 중상모략은 결코 증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덕적 허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을 중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우물을 오염시키고 종교적 상징을 훼손하며 기독교 아이들을 살해해서 그 피로 유월절 무교병을 만든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는 변하지만 피해 중상모략의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가장 악랄한 비난을 선택하세요. 증거 기준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비난을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관들을 통해 퍼뜨리세요. 유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엔 뉴욕타임스가 그 역할을 하고 크리스토프는 바보가 아니라 똑똑해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기사는 본질적으로 활동가들의 선전 도구, 선전 전단지를 신문처럼 포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들이 찾는 사람, 즉 에후드 올메르트에게 의지했습니다. 에후드 올메르트는 이스라엘의 전 총리였습니다. 이 방송이나 제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에후드 올메르트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크리스토프는 올메르트가 나는 그것이 일어난다고 믿는가? 확실히 라고 말했다고 인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전 이스라엘 총리가 조직적인 강간, 성적 고문, 그리고 작은 강아지들이 성폭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메르트는 평소와 달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나는 이런 주장들을 인정한 적 없고 이를 뒷받침할 정보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올메르트는 자신이 전쟁 중 불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이렇게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올메르트는 조직적인 강간, 조직적인 고문, 그리고 조직적으로 개를 포로들에게 사용하는 주장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메르트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토프는 맥락에서 벗어난 인용문을 사용해서 잘못된 인상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주장들을 인정한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처인 올메르트 자신은 그런 주장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조작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에후드 올메르트와 독자들에게 전면적인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스테이테이만이라는 시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테이만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전투 중에 생포된 대량의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테러 용의자들을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스테테이만은 전시 구금 및 정보심사 시설이 되었고 학대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후 모든 정직한 관찰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건은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후 10명의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이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은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방패 뒤에서 포로를 카메라에서 멀리 데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곧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폭동지나 방패 장벽만인가요? 이것은 수색 중의 표준 폴스펙 절차이며 악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칸 하하츠, 아니 칸 11의 탐사 저널리스트가 해당 영상과 관련된 타임스탬프에서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의혹들의 시간적 전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성적 고문에 대한 광범위한 이야기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진 혐의보다 훨씬 과장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초까지 언론 보도의 핵심이었던 성폭행 혐의는 더 이상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완전히 취하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유출한 이스라엘 법무감은 이후 사임했으며 고의로 그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서가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그 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작된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예비군을 상대로 부당한 캠페인이 벌어지도록 했고, 그녀는 그 캠페인을 지지하면서 실제로는 저지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기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중상모략 캠페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든 군의 구금에서 탈출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졌지만 결국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음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스테테이만 사건의 모든 근거가 법정에서 기각되었는데, 이는 뉴욕타임즈가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강간 역사를 주장하는 내러티브의 모든 근거가 면밀한 조사 끝에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곳의 위선이 너무 명백해 공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이스라엘이 강간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 바로 그 주에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또 다른 기사를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킬러 로봇의 등장, 전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크라이나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가 자율 드론, AI 표적 지정 시스템, 그리고 스스로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개발한 것을 칭송했습니다. 기계가 살상하는 미래. 그리고 그 어조는요, 감탄입니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죠. 사실 이 일을 주도한 우크라이나의 마스터마인드는 이제 일주일에 3만 5천 명의 러시아인을 죽이는 대신 일주일에 5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아니면 올바른 사람을 죽이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사를 수백 단어쯤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갓주처럼 반론이 등장합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회의적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런 어조로 이스라엘 관련 기사를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AI 타겟팅, 혁신, 그리고 필요성.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자율살상 시스템을 만들면 그건 혁신입니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겪고 하마스와 싸울 때는 갑자기 언어가 집단 학살, 야만성, 사디즘, 강간으로 바뀝니다. 그런 도덕적 비대칭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이 반복적으로 내리는 일관된 편집 선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율살상 드론을 미화하는 바로 그 신문이 유대인 군인들이 개를 훈련시켜 죄수들을 강간하게 했다는 중세 시대식의 주장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깨어있는 척하는 자기들만의 메아리 방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 모순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걱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저에게 만족을 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이 기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한 조치입니다. 수년 동안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에 대해 사실상 어떤 내용이든 아무리 신뢰할 수 없는 출처라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정정기사나 숨겨진 철회문만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비난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조직적인 강간체제로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증거 기준을 적용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서하에 취재 출처 연쇄를 소명하게 하세요. 강력한 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도 감시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책임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성의 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와 같은 엘리트 기관들이 증거 기준을 포기할 때, 특히 그 비난이 유대인과 유대 국가를 향할 때 그들은 단순히 언론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민사회의 구조 자체를 훼손합니다. 그들은 증오해도 된다는 도덕적 면허를 부여합니다. 국무부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조사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기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기소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우 선동적인 비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중상모략을 연상시키는 비난은 압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익명의 증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장기를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활동가, NGO도 아니며 한 가닥만 잡아당겨도 무너지는 출처의 연결고리도 아닙니다. 사실 진짜 질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 엘리트 기관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증거 기준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격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다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증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그 비난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는 트루 이스트이고 저는 다론 스필먼입니다.